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의 상관계수가 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장과 어느 증시가 상관계수가 높아지냐면 바로 최근에 국내 증시만 유독 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FOMC 회의에서 나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시작은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2022년에 정말 두 차례 올릴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릴 것이냐, 자, 그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파월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인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장 좋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죠. 급기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좀 이 FOMC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한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국내 증시만 유독 부진한 것인지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이 해소될 때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최근 3개월 주요국 증시 추이입니다. 미국에서는 S&P 500 여기 기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일본, 홍콩, 중국, 대만 각권 총 5개 주요국 지수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개월 전을 100으로 놓고요. 현재까지 이 변화 추이를 봤을 때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죠. 100에서 93이 됐으니까 7% 정도 떨어졌어요. 올해 고점 대비로 친다면 한 8%에서 9% 정도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주요국 증시를 보면 사실 한 9월달 정도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경제 둔화, 공급망 변목 현상에 따른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그러한 리스크 대두됐었고요.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었죠. 그래서 한 9월 정도에는 사실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10월까지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그 뒤로 양상이 달라지죠. 미국 증시는 빠르게 반등을 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증시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만 현재 절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모든 증시가 다 폭락을 한다, 이럴 때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다 같이 힘드니까 그냥 좀 어느 정도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지수들은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수만 사실상 반등이 나왔다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또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조정을 받는, 자, 그러한 형국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자, 일단 기간을 좀 늘려볼게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앞서 살펴본 이 주요국 지수 5개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추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한 2년간 이렇게 기간을 늘려봤을 때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상당히 부진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한 2020년 상반기까지는 주요국 증시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다 할 반등이 나오지 않자 이렇게 순위가 점점 밀려나는 모습이죠.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만큼 이익 전망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주요국 증시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부터 한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컨센서스 데이터는 가령 자, 미국이다 라고 한다면 S&P 500 지수, 나스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그래서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2021년 컨센서스, 2022년 컨센서스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을 뽑아서 이런 기업들의 예상 이익을 합산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021년 대비 2022년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볼게요. 바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올해 예상 이익보다 내년 예상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그 부분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8%, 중국은 12%, 홍콩이 높네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예요. 이익이 역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익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3개월 전, 1개월 전 이렇게 특전 시점 기준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즉 2022년 컨센서스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자, 그 부분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높아져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역성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전보다 1개월은 좀 높아졌는데, 3개월 전보다 1개월 전은 좀 높아졌는데, 최근에 약간 좀 다시 낮아지는 그런 추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는 그래도 2021년보다 2022년이 3.4% 이익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익 증가 전망, 이 부분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지수가 좀 부진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면은 있죠. 대만이 물론 컨센서스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역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더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익 전망치가 낮아진다? 이 부분은 최근 국내 증시의 부진을 설명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자, 이 그래프는 주요국 증시와 코스피 지수의 3개월 상관계수 추이입니다. 여기에선 이제 코스피와 주요국 각 지수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P 500 지수다라고 한다면 이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3개월간의 상관계수가 두 변수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1이면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즉, 미국 장이 오르면 우리 장도 오르고, 미국 장이 떨어지면 우리 장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미국 장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오르면 미국 장이 떨어지고, 그게 바로 상관계수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S&P 500 지수뿐만 아니라 니케이, 홍콩, 상하이, 대만 각권 다 이렇게 3개월 상관계수 추이를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빠르게 좀 회복을 했죠. 한 9월까지 그렇게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때 보시면 이 주요국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관계수가 비슷비슷해요.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9월 들어서 약간 좀 조정이 왔어요. 그때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주요국 증시들이 약간 좀 다르게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산타랠리가 찾아오면서 다시 웬만한 그런 국가 증시들이 다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깝죠. 다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가 한 3월달 이후부터는 이 상관계수가 좀 제각각이에요. 즉, 약간 좀 차별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지수와 S&P 500 지수의 상관계수가 좀 높았어요. 거의 1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장이 오르면 우리나라 장도 올랐고, 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의 상관계수가 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장과 어느 증시가 상관계수가 높아지냐면 바로 이 짙은 파란색이 있고 회색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만과 홍콩. 그리고 대만과 홍콩과 우리나라 지수의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 8월 말부터 중국의 경제 둔화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고 헝다그룹의 파산, 즉 부동산 리스크가 부각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 증시와 홍콩, 대만 증시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즉 같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 쪽에서, 특히나 아시아라고 한다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품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중국과 뭔가 교역 비중이 높은 홍콩이나 대만이나 한국 같은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의 이익 증가율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러한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팔아치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수급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이 주황색이 코스피 지수예요. 그리고 이 회색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오일 누적 외국인의 순매수 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일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밑에는 코스피와 연기금의 수급입니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냥 샀다 팔았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 매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 사실 한 2010년부터 한 2018년, 19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순매수였습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밑으로 솟아있는 것보단 위로 솟아있는 케이스가 훨씬 많죠. 그리고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한 시점은 코스피 지수가 훅 꺾였을 때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때죠. 2018년도에 상당히 지수가 안 좋았죠. 2017년까지 상당히 좋았다가 그래서 1900, 1800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점에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주가가 급락을 하자 연기금이 또 구원투수로 나섰어요. 자, 근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원래 한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순식간에 3000선을 돌파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우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3300 한 10매까지 고점을 찍고 저번에 2900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0%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때 순매수 내역을 보면 살짝 순매수를 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등을 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다시 팔아치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주체들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실상 시장이 뭔가 조정을 받았을 때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다 보니까 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증시가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반등이 더디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중심화 왜 유독 부진한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중국 리스크. 중국 쪽 경제 성장률 둔화, 부동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중국 주변 국가들, 홍콩이나 대만, 우리나라, 특히나 이 교육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중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 자,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내년 2월에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아무래도 이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리스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중국과의 교육 비중이 가장 높죠. 근데 질적인 부분, 첨단 IT,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이쪽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좀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실적이죠. 상장 기업의 컨센서스 전망치가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이익에서 20%에서 거의 25%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가 지금 최근에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보통 실적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만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10%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디램 업황이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묻어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년 초부터는 이러한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기금의 매도.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있습니다. 그게 16.8%예요. 근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10% 하락을 했죠. 같은 기간 연기금이 계속해서 또 팔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도 0.5% 정도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인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목표 비중에 근접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연기금의 매도세는 잦아들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런 리스크는 내년 초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원래 한 발 앞서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해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시장이 빨리 반등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